가자지구 남부 지역에서 검은 연기 기둥이 연거푸 피어오릅니다. 가자 남부를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정밀 포격과 공습이 이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지상군 특수부대인 98사단이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를 포위하고 내부에서 작전을 확대했습니다. 하마스 핵심을 겨냥해 합동 공격도 감행했습니다. בג'באליה סג'אעיה ומרחב ח'אן יונס פרצנו את קווי ההגנה. המחבלים עכשיו יוצאים מתת הקרקע ונלחמים נגד כוחותינו וכוחותינו בקרבות פנים אל פנים מנצחים עם ידם על העליונה. 하마스의 마지막 보루로 알려진 칸 유니스는 최고 정치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의 고향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신와르의 집을 포위했다며 체포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עכשיו הם מקטרים את ביתו של סינואר. אז ביתו איננו מבצרו. הוא יכול לברוח, אבל זה רק שאלה של זמן עד שנשיג אותו. 지난 2017년부터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 역할을 해온 신와르는 이번 기습 공격을 주도한 인물로 이스라엘군의 우선 제거 대상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칸 유니스 땅굴에 은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그를 잡기 위해 최대 작전을 펼치면서 피난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휴전을 거듭 호소하며 임기 중 처음으로 유엔 헌장 99조를 발동했습니다. The Secretary General urges the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to press to avert a humanitarian catastrophe, and he appeals for a humanitarian ceasefire to be declared. 가자 남부에 수십만 명의 피난민이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칸 유니스에서 시가전이 벌어질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유대 안식일인 지난 10월 7일 새벽 이스라엘에 기습적으로 침입한 하마스 조직원들은 1,200명이 넘는 민간인과 군인, 외국인을 살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5일 유엔 회의에서 당시 목격자들의 경찰 진술 영상 등 증거를 공개했고 BBC와 NBC 등 서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שכופפו מישהי, ובעצם אני מבינה שהוא אנס אותה. בעיקר היה שם המון פיצי ירי, גם ירי ממוקד באזור איבר מין לגברים, ראינו את זה הרבה. 증언에 신뢰돼 일부 의문이 제기되지만 다수의 여성이 성적 폭력을 당하고 살해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테러 직후 하마스 조직원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과 사진에서 나체가 되거나 옷 일부가 벗겨진 여성들을 끌고 가는 조직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를 직접 당한 당사자가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There is going to be a long investigation, but now we know that there were multiple cases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and against children. 하마스는 이 같은 이스라엘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إن المزاعم والأكاذيب الصهيونية حول تعرض بعض النساء للاغتصاب تأتي للتغطية على مشاهد المعاملة الحسنة التي تلقاها المحتجزون. 하지만 이스라엘의 각종 증거 공개와 서방 언론의 보도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하마스의 성범죄를 규탄했고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수장도 하마스 기습 공격 당시의 성폭력을 비난했습니다. YTN 김유로입니다. 거리의 모습에서 전쟁의 흔적은 많이 지워졌습니다. 쌓인 눈에 오가는 사람들까지 연말 분위기도 제법 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불안감을 지우지 못합니다. 1년 반을 훌쩍 넘긴 전쟁이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는 데다 미국 등 서방 지원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Чесно кажучи, я боюся, що якщо Україна залишиться без допомоги якоїсь, то просто і далі буде затягуватися ситуація з війною і невідомо, коли вона закінчиться. 국군의 날을 맞아 추모의 벽에 참배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승리가 눈앞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포기를 깨버리자며 국민에게 인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Позаду 9 років і 651 день війни. Попереду перемога. А як інакше? Хіба може бути альтернатива?
Всі ми знаємо, що ні.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미국 예산은 올해 안에 고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지원 예산은 의회 벽에 막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긴급 경고를 보냈습니다. Republicans in Congress are willing to give Putin the greatest gift he could hope for and abandon our global leadership, not just in Ukraine but beyond that. 미국 행정부는 의회 승인과 별도로 우크라이나에 1억 7,500만 달러, 우리 돈 2,300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사용 권한을 활용해 미국의 무기 비축분 일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의회가 추가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이번이 마지막 안보 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유주국입니다.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일정 기간 이후 등급 강등을 사실상 예고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中国经济长期向好的基本面没有也不会改变，目的对中国经济增长前景、财政可持续等方面的担忧是没有必要的。 앞서 재정부도 무디스의 결정이 실망스럽다고 밝혔지만 서방의 인식은 크게 다릅니다. 중국이 미국과 전방위적으로 대립하면서 부동산과 금융 불안이 장기화하고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 대한 투자도 감소세를 보이며 각국의 공장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금융 통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각 지방정부가 무분별하게 늘린 부채는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더욱 불어나 최소 7,300조 원에 이릅니다. 중국 증시의 약세 속에 기업들의 실적 악화도 변수가 됐습니다. And if they don't want to risk their sovereign rating, they will have to allow some of the companies with weaker fundamentals to go bankrupt. 무디스는 중국이 올해 5% 성장률 목표를 이루겠지만 내년과 내후년엔 4%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무디스와 달리 국제신용평가사 S&P와 피치는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회색 승용차가 처참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운전석 쪽은 형체를 알아보기조차 어렵습니다. 차량 운전대를 잡은 건 회식 때 술을 마신 40대 A씨. 경찰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인도를 돌진하면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50대 중년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던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사고를 낸 A씨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10년이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고려하더라도 대법원의 최대 양형 기준을 넘어선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크게 다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호위반이랑 보도침범이 둘 다 중과실에 해당될 정도로 큰 잘못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의 총량도 아마 가만히 돼서 전문가들은 양형 기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A씨가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합니다. 앞서 A씨는 20여 년 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범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양형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모자를 둘러쓴 채 고개를 숙인 남성이 법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변호사 A씨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지난 3일 범행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우발적으로 살해하신 건가요? 신문을 마친 법원은 A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씨는 범행한 뒤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직접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에 옮겨진 아내는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에서 추궁 끝에 A씨로부터 아내를 금속 둔기로 내려쳤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고 있었는데 당일에도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범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 원인에 대해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A씨가 아내 목을 졸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검사 출신 전직 중진 국회의원 아들로 국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로 일하다가 사건 직후 퇴직 처리됐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SPO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생 상담과 재발 방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로서의 전문성을 토대로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가해자 선도,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진행합니다. 아이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통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 SPO가 섬세하게 접근해서 이 아이들을 지원이나 그리고 이 아이들에 대한 강력한 선도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데 3월부터는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좀 더 개입하게 됩니다. 정부는 교사 대신 학교폭력 조사를 맡게 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하고 SPO가 수사 자문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전국 2,700명 규모로 퇴직 경찰이나 교원 등을 위촉하고 SPO도 105명 증원합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대체한다면 학교는 학교장 자체 해결 및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 등 교육적 기능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폭력 처리 체계도 개선해서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되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SPO와 변호사 등이 조사 결과를 검토 보완한 뒤 학교장이 아닌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장이 학폭 대책 심의를 요청합니다. 대책위에도 SPO가 참여하는데 법률 전문가 비중도 높여 심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월 2건 정도면 충실한 심의가 가능하고 그 사이에 SPO라든지 이런 분들로부터 각종 자문이라든지 사례 회의를 통해서 상당히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학교폭력 발생 시 처리 전 과정에 관여하게 된 반면 증언은 10%에 근처서 업무 부담이 과중해질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첫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에 참여한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는 91.3%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노총은 94%, 민주노총은 94.3%로 평균을 웃돌았고 그 외에 노조 공시율은 77.2%입니다. 공시하지 않은 8.7%의 노조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와 미가맹 전국통합건설노조 등이 포함됐습니다. 노조의 작년 총수입은 8,424억 원, 걷어들인 조합비가 8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자나 수익사업은 한 자릿수 비율에 머물렀습니다. 지출 총액은 8,183억 원으로 상하부 조직 간 주고받은 교부금이 31.6%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와 조직사업비, 교섭쟁이 사업비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정부가 노조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도입했습니다. 공시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조합원들은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합비 세액공제 제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액공제에서 제외될 우려 때문에 참여한 양대 노총은 위헌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투쟁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노총은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예고했고 한국노총은 노조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정부가 비준하고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 ILO 제87조 협약 명백한 위반입니다. 또한 정대 시행령은 법률상 이임없는 명백한 월권 행위입니다.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은 소속 노조와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회계 공시 시스템에서 확인해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휴전선과 인접한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사유지입니다. 북한과 거리가 10km 정도로 날이 좋으면 개성공단이 보일 정도입니다. 바로 전두환 씨 유족이 전 씨 시신을 안장하기 위해 구입하려던 땅입니다. 전두환 일가는 북한이 보이는 전망대 부근 땅 1,700평가량을 사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1년 숨진 전 씨는 대통령을 지냈지만 내란죄로 형을 확정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었습니다. 유족들은 대신 북한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묻히고 싶다는 전 씨 뜻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화장해서 북녘 땅이 보이는 곳에 뿌려달라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씨 유족 측이 땅 주인과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시민단체는 물론 지자체까지 파주 어디에도 전 씨가 편히 잠들 곳은 없다며 한 목소리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생전에 자기 과거에 대한 진실적인 반성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이제 공분을 샀던 이제 광주 학살의 원흉이기도 한데, 결국 유족들의 계획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매매를 검토했던 땅 주인이 논란이 불거진 뒤 어느 누가 와도 팔지 않기로 마음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YTN 취재진이 직접 만난 땅 주인은 시끄러워지는 것도 싫고 이제는 억만금을 주더라도 땅을 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자리가 임금한테 하사받은 땅이에요. 우리 조상님이 이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와글와글 하니까 그때서야 저도 이제 아이고 이거 조상님이 이게 팔지 말라고 그러나 보다. 좀 죄책감도 들고. 최근 12.12 군사 반란을 소재로 만든 영화 흥행으로 전 씨 등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높은 가운데 2년 넘게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된 전 씨의 유해는 당분간 갈 곳을 찾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좁은 골목에 다닥다닥 붙어선 허름한 건물. 천막은 낡을 대로 낡았고 아예 인적이 끊긴 곳도 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으로 남은 성매매 집결지. 미아리 텍사스촌입니다. 이 일대는 지난 2009년 재개발이 결정됐습니다. 주민 이주가 지난 10월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초까지 마무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불법으로 성을 사고 팔던 곳이라는 오명을 씻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성 종사자들은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합니다. 당장 업소 밖을 나오게 되는 여성들이 길거리에 내앉았을 때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곳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미아리 텍사스는 아직 재개발 초기 단계지만 현재 성매매 종사자가 300명 안팎으로 적지 않은 편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집결지가 폐쇄되면 성매매 여성들 살 곳이 막막하다며 자활을 위해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업소에서 나온 뒤 채무를 해결하고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선 1년간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긴급 생계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부터면 이주하고 철거가 시작될 텐데 여성분들이 오랫동안 이곳에 계셨거든요. 10년, 20년씩 계셨는데 바로 탈성매매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라도 굉장히 늦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또 다른 성매매 집결지였던 청량리 4구역은 재개발을 앞두고 성매매 업소를 폐쇄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생계 지원 방안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용주골의 경우 최근 강제 철거가 이뤄졌는데 파주시는 종사했던 여성들에게 생계비로 한 달에 최대 100만 원, 주거비로 1,400만 원 등 2년 동안 최대 4,4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북구도 보상을 포함한 제도적 대책에 관한 조례를 이미 마련했다며 조만간 미아리 텍사스촌에서 종사했던 여성들에게 각종 지원에 나서기로 하고 서울시와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자체가 생존권이 사라진 여성들에 대한 보상이 미흡할 거라 우려하고 있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은 160만 명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중고위험군으로 분류된 8만 명은 당장 내년부터 상담 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위험군으로 나오거나
동네 의원에서 진단받는 경우도 상담 치료로 연결됩니다. 보건당국은 해마다 대상자를 늘려 위험군이 아닌 사람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 4년 뒤엔 전 국민의 1%에 해당하는 50만 명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상담은 한 번에 1시간씩 평균 8번 정도 받고 바우처를 통해 지원받게 됩니다. 늘어나는 대상자를 고려해 국가 자격증을 지닌 정신건강 전문 요원과 임상심리사 외에도 민간 자격자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젊을 때 발병률이 높은 정신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기 발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조울증, 조현병 등 주요 정신질환이 20, 30대에 주로 발병한다는 것 하나와 조기 발견 시 상담과 약물 치료 등으로 적절한 치료와 회복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심리상담 관련 예산은 286억 원 정도로 향후 5년 동안 7,80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중증 정신질환 관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24시간 응급 현장에 출동할 인력을 확충하고 폐쇄병동 등 치료 수가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 퇴원 후 주사제 같은 치료제의 본인 부담금도 완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정신건강혁신안이 청년층에 집중되다 보니 노인이나 소아 청소년의 정신질환 대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정신장애인의 보험 가입 장벽이나 취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 선언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혼자 술을 마시는 이른바 혼술족이 늘어나며 와인이나 위스키 등의 해외 직구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26억 원 정도에 머물렀던 주류 해외 직구는 4년 만에 344억 원으로 10배 넘게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일단 겉으로 보이는 판매 가격이 국내 대형마트 온라인보다 싸기 때문입니다. 해외 선택권이 더 많은 것 같고 세금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소비자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와인과 위스키 각 10종류씩 20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실제 판매 가격은 많이 달랐습니다. 와인은 10개 제품 가운데 8개가, 위스키는 10개 모두 국내 가격이 더 저렴했습니다. 해외 제품은 총 구매 비용이 적게는 7%, 많게는 200% 더 비쌌습니다. 배송비와 세금이 나중에 부과됐기 때문입니다. 배송비와 세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세금은 상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에 구매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청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A씨는 지난해 해외 직구로 위스키를 31만 원 정도에 샀는데 나중에 관세, 주세 등이 붙어 결국 42만 원 넘게 지불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자 판매자는 세금 부과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해외 직구를 이용할 때 관세와 주세를 포함한 주류 세금은 쇼핑몰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세금 산정 기준을 참고해 정확한 액수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사무실 안에 골프 가방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안에는 골프채 세트가 가득합니다. 모두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 밀수품입니다. 혐의 부분은 관세법 위반 부분하고 상표법 위반 부분입니다. 유명 골프업체 상표를 도용한 이른바 짝퉁 골프채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30대 여성 A씨가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해 산 골프채를 등산용 스틱이라고 세관에 허위 신고한 겁니다. 개인이 사용하려는 물품은 15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정식 수입 신고를 생략하는 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로는 4세트를 한꺼번에 반입하면서 세관에는 한 세트만을 반입하는 것처럼 수입 신고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가 재작년 8월부터 2년 동안 밀수한 물량은 모두 764세트, 17억 9천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코로나19 당시 골프 입문자가 많은 점을 노려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정품보다 50% 넘게 싼 가격에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품질 보증서는 물론 바코드까지 위조했는데
이렇게 A씨가 벌어들인 돈은 3억 원이 넘습니다. 전문기관 조사 결과 위조 골프채는 성능에서 정품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로봇 스윙 테스트를 통한 품질 비교에서는 짝퉁 골프채의 타구음이 둔탁하고 공의 탄도가 낮으며 비거리도 10m 상당 덜 나가는 등 정품과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관세청은 인천항을 통한 위조품 밀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시외버스 터미널. 한 남성이 버스에 오르더니 시동을 겁니다. 능숙한 듯 엔진을 예열시키더니 운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버스 기사가 아니라 직업이 없는 30대 A씨였습니다. 10년 이상 내가 근무해도 이런 경우는 완전히 처음이죠. 불가능하죠, 정말. A씨는 주차된 시외버스 안에 있는 열쇠로 버스를 몰았습니다. 4시간 정도를 달렸는데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40분 정도 잠까지 잤습니다. 새벽 질주는 터미널에서 직선 거리로 1km가량 떨어진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서야 끝났습니다. A씨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버스 운전 경력이나 대행 차량, 화물 차량 등 운전 경력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대행 차량 등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충분히 되는 사람입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절도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